월드컵이 뭔가 월드컵 같지가 않은 느낌이랄까? 맨날 아침에만 쳐하니까 이게 아침이랑 새벽에만 하는데 막 몰입이 안 돼. 옛날에 내가 축구 진짜 좋아할 때는 챔피언스 리그 진짜 맨날 밤새면서 봤거든. 월드컵도 맨날 밤새면서 보고. 그래서 축구에 대한 애정이 좀 떨어졌나 봐. 롤드컵, EWC 막 이런 건 진짜 맨날 챙겨보는데 요새는 뭐 챙겨보는 그게 없어. 일단 그 축구 이번에 룰이 좀 개정됐잖아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막 이런 거 들어갔잖아. 좀 졸라 맥 끊기는 느낌 아세요? 한창 막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23부대에 갑자기 선수들 다 뛰어 들어가고 있고 딱 맥이 끊겨. 강제로 광고를 시청해야 되는 그 불편함. 광고 끝날 때까지 이제 잠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이게 맥이 끊기는 건지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요. 요즘 그냥 이번에 그냥 응원하는 팀이 아르헨티나? 메시의 2연패를 기원하는.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아. 프랑스가 너무 잘해요. 거의 학살 수준이던데? 너무 잘해, 프랑스가. 잉글랜드랑 노르웨이도 오늘 출구하면서 잠깐 봤는데, 잉글랜드도 뭐, 잘 모르겠고. 아르헨티나 4강 가겠지. 잉글랜드한테 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자. 갈등이란 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와요. 놀랍죠?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한대요. 요런 것, 요 이해, 언더스탠드 아니죠? 이해, 이익과 뭐 손해다 이런 얘기지? 139페이지요? 이익과 손해. 그래서 이게 달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괴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문학작품에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얽혀있음을 나타냅니다. 내면 세계 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인물과 인물 또는 인물과 뭐라 나와 있어? 외부 환경이 대립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인물과 자아와 세계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고,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뉘어요.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내적 갈등, 여러 가지 내면이 존재하니까요. 외적 갈등은 한 인물과 외부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이런 얘기.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요,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자아의 세계와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입니다. 얘도 봐봐. 여기 김원일 씨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소설을 보면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뤄요. 뭐예요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얘기지. 어떤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래서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 요건 뭐 음모 모티프, 적강화소 이런 것들도 나왔었죠. 약자의 삶의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내요. 위의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갈등이고요.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주는 한편 악의적 세계, 부정적 세계겠죠? 거기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 살아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참아내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뭐겠어? 사회의 어떤 현실, 부정적 현실을 부각합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양귀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역시 작가분이시죠? 이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처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려 살아갑니다.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로 포착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사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뭐하다?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원미동 시인,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천 원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기출로도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 부천 원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는 양기자 씨가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리고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됐니? 얘도 봐.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근대적이다 이런 얘기지. 근대적이라는 얘기는 개성을 중시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개인의 발견 이런 얘기 나와 있죠. 특히 1인칭 시점을 적용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따 우리 시점 할 거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 개인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 개성을 드러내고 성격을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죠.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해 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고 흔적이고 주장이래요. 그럼 이 말은 사회를 뭐하고 있다?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생활에 대한 영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한대요. 그 근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되니? 자, 여기 오른쪽으로 좀 와봅시다. 이제 우리 시점 얘기를 좀 해봐야죠. 역시 이제 그 몇 페이지니? 146페이지, 뭐 7페이지 여기다 이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은 조금 양이 좀 비대해요.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 이런 것도 했잖아.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 시점, 시점 4개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나오는 현재 그 소설에서 물어보는 시점 문제 풀기 좀 어려울 거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작가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인식 주체인 자아가 계시고, 그 다음에 타자가 존재하는 이런 소설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소설이요. 여기 있는 소설은 또 하나의 세계이고, 사건을 매개로 전개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줄게. 병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줄게요. 오른쪽에 뭐라고 하지? 영우로 합시다, 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우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병이와 영우는 둘 다 소설 안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이고요. 또 다른 말로 작중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등장인물 and 작중인물. 여기 있는 병이와 영우는 전부 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내면 세계. 얘도 똑같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욕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필연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소설 속에 있는 사건, 이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떻게 이 소설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설, 그리고 그 소설 속의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핵심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존재인 병이한테 네모를 좀 쳐볼게. 여기 있는 이 병이는요,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 있는 이 서술자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소설과 뭐 사건,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인식의 주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소설,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인식의 주체다. 얘를 우리가 서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술자가 소설 내의 작중인물, 등장인물인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은 서술자가 병이가 되는 순간 여기 있는 병이가 곧 인식의 주체가 될 거고요. 소설을 전개해 나가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병이의 시선으로 뭐 하겠어? 사건을 전개해 나가겠죠. 맞아? 여기 있는 병이의 내면에 따라서 여기 있는 병이의 내면에 따라 소설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시선. 이 시선에 따라서 소설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능하시겠지? 시선에 따라 소설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병이가 서술자가 되니까 이 시선에 따라서만 움직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우리 이제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어딘가를 들어갈 때 있잖아. 약간 뭐 점프 스퀘어라고 얘기하나요? 점프 스퀘어 같은 거 등장하기 전에 항상 시점을 바꿔줘. 뭘로?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움직이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어때? 하면서 고프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지. 그러다가 뭐예요? 갑자기 배경음악 BGM 스산한 거 빨리고 탁 돌아왔는데 뭐가 나와? 귀신. 가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 지금 월드컵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월드컵에서 어떤 거 등장하고 있어? 레프리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지. 그래서 어떤 파울 상황이나 아니면 반칙 상황이 일어났을 때 레프리캠으로 보여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심판의 시선에선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런 시선에 따라서 소설을 전개해 나가면은 당연히 이 시선 안에는 내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 당연히 내면색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얘는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가능.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런 병이가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서 소설을 전개해 나갔을 때 표지가 이렇게 등장하실 거예요. 나라고 등장할 거야.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가능하시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병이의 내면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1인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 왜? 너네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선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본 적이 없거든요. 1인칭이냐 3인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뭐 한다? 전개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가능하시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서술자인 나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인공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맞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보통은 주동인물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또 다른 말로 중심인물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중심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근데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당장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관찰자 시점이에요. 근데 1인칭이야. 이래?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 안 할 수는 없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영우한테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영우도 뭐가 될 수 있겠어? 서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영우도 자신의 내면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인식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영우는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인물이 아니야. 속된 말로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변인물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되니? 주변인물. 그럼 이 주변인물의 시선에서 전개를 해 나간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사건의 메인이 아니야. 메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관찰을 하는 존재. 그래서 07 수능에 한번 나온 적 있어. 스펙테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관찰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주인공이냐 그 다음에 관찰자냐 이런 얘기를 그냥 알고는 계십시오. 근데 중요하진 않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거의 어떤 효과를 좀 생각해 보셔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1인칭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에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면은요 100%입니다. 등장인물인 나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해요. 나의 내면을 뭐해? 자세히 서술해. 이해되세요? 나의 내면이 자세히 나온다. 어떤 식으로? 따옴표를 걸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긴장된다, 초조하다 이런 식으로 확정돼서 나오겠지. 그럼 반대로 다른 등장인물, 타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타자의 내면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의 내면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추측하는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추측합니다. 그럼 이 말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추측을 하니까 뭐 눈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나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럼 이 말과 행동은 어조와 태도일 거고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말과 행동은 소설 내에서의 등장인물이 가지는 뭐 성격입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그럼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타자의 내면을 추측할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뭐 해야 된다? 추론해야 된다. 요게 핵심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소설일수록 뭘 물어봐? 인물의 성격을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거를 제대로 감상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이제 몰입감을 높일 거고요. 몰입감을 높일 거고.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이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은 괴리되겠죠?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시겠지. 맞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이 말이야. 가능하시겠지? 그러면은 이런 어떤 서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내면에 따라서 소설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성격이 당연히 투영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성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야. 가능하시겠죠? 자, 일로 와볼게. 제가 여기에다가 또 이런 걸 또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또 소설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술자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병이가 있고요. 여기 영우가 있어요. 잘 봐. 여기 있는 병이와 영우는 전부 다 소설 내의 등장인물 그리고 작중인물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소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소설의 바깥에 있다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서술자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소설 바깥에 있는 소설의 외부에 있다. 정확히는 그냥 작품 외부라고 합시다. 작품 외부의 서술자. 이렇게도 얘기할 거고요. 또 다른 말로 사건 밖의 서술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작품 외부의 서술자, 작품 외부의 서술자, 사건 밖의 서술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 있는 이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뭐하고 있는 건지 다 보시겠죠?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서술자의 시선에 따라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서술자가 여기 있는 등장인물의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면요. 외양을 관찰할 수 있어요. 외양이라는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얘기해. 외양을 관찰해요. 그래서 뭐 표정을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행동을 읽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겉모습, 그 다음에 뭐 말, 행동 이런 것들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병이가 주관적 시선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외양을 관찰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뭘 더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병이의 무엇도 볼 수 있어요? 내면을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면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만약에 병이가 슬픔이란 내면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설 속에서는 그는 뭐 한다? 슬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우가 만약에 신났어. 그럼 뭐라 얘기해? 영우는 신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내면을 인식하는데 요걸 꼭 알고 있어. 확정적으로 서술해요. 확정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럼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야? 추측성 진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측성 진술이 없어요. 가능하시겠지? 모든 내면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추측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잘 들어봐. 요렇게 하면은 물론 뭐 재미가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서술자가 모든 사람들,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을 다 서술해주고 다 하게 되면은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 재미가 없어요. 노재미야. 그렇지 않겠니? 재밌을 것 같아? 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개노재미일 것 같아요. 왜? 아니, 물론 다 설명해주면 좋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내가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다 주저주저 다 얘기해주면은 내가 읽어나가는 뭔가 원동력이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서술자들이 마치 신처럼 존재해서 신처럼 모든 것들을 다 봐.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3인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근데 잘 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아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채택하는 이유가 뭐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여기 있는 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전부 다 들여다보잖아. 그래서 요거 알고 계세요?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해.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하고요. 그러면은 사건의 전개 양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제시해. 무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떻게 되었고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 서술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뭐 역사와 관련된 역사 영화 어떤 실제 어떤 모티프를 딴 영화 같은 데에서 이런 걸 많이 차용하지. 그래서 뭐 야인시대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오렌지병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레이션 까는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 그 나레이션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 있는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가면 극지문도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서술자가 만약에 극 시나리오에서는 극지문, 극에서는 뭐라고도 나와? 해설자라고도 나와요. 너네 이강백의 파수꾼 정도는 배웠을 거라 생각해. 내신에서 파수꾼을 안 했다? 그럴 리는 없잖아. 이강백의 파수꾼에서도 뭐가 등장해요? 해설자가 등장하지. 맞니? 잘 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서술자는 전지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병이나 영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격, 개성, 주관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에는 뭐가 있겠어? 한계가 있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등장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1인칭 시점이 따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는 주로 어디에서 등장하게요? 어떤 소설에서 등장하게? 현대소설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왜? 현대에서는 무엇을, 근대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성적 인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대소설에서는 무엇이 나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전개가 주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런 3인칭 시점은 주로 어디에서 나올까? 현대소설도 물론 나오지만 주로 100% 어디에서 나와요? 고전소설에서 100% 나옵니다. 이유는 왜겠어?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개성이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경낭자, 홍길동, 그 다음에 또 뭐 유충렬, 또 뭐 있니? 뭐 춘향이, 심청이 이런 애들. 걔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을 학습한 애들이잖아. 그럼 걔네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이겠어?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돌발 행동 같은 걸 안 한다니까? 어제 춘향이가 저기 몽룡이랑 바람나가, 몽룡이 버리고 딴 놈이랑 바람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아이고, 젠장이 모르겠네. 너네 그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22 예비시행,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뭐가 나왔게? 근대적인 연애관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근대적인 연애관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대니까 무엇을 추구한다?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로운 연애에 대해서 보기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 그러면은 왜 근대적인 연애관념이라고 하는 게 대두되고 부각이 되었을까? 과거에는 어떻게 연애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슨 뭐 초등학교 과 CC하고 중학교 CC 해가지고 사귀고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는 어때? 가문끼리 결합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야, 걔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였다고.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물론 있지. 어디에? 재벌가. 재벌가들은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맨날 뉴스 나오지. 재벌가에서 어떤 뭐 회장이나 아니면은 뭐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보통은 재벌 3세들끼리 결혼한단 말이야. 근데 뉴스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반인이랑 결혼할 때 그런 게 나오지. 재벌 3세 누구누구가 일반인 출신 누구랑 결혼해서 화제다 뭐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은 근대적 연애관념이 채택이 안 돼 있어요. 내면 속에. 왜? 재벌가들은 분명히 어떤 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 그래서 저쪽이랑 결혼하는 게 우리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런 삶은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재벌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하다. 어떤 기분일까? 재벌집 막내딸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데이트할 때 내가 돈 안 내도 될 거 아니야. 아, 우리 에버랜드 한번 갈래? 하는데 아이 뭐 짜치게 에버랜드야? 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사카에 있는 디즈니랜드 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지 않아? 아이 뭘 줄을 서? 하면서 매직 패스 끊어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 밥 뭐 먹을까? 라멘 먹을까? 라멘? 짜치게 뭘 라멘이야 하면서 레스토랑 달려가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어줄 것 같은 약간 죄송해요. 너무 세속적이네요. 예. 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겠어요? 얘보단 뭐가 발목 잡겠어? 얘가 발목 잡겠지. 주관적 인식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졸라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서술자가 계세요. 여기 등장인물이 계세요. 소설 요 세 개에 등장인물인 병희와 영우가 존재합니다. 잘 봐. 우리가 이제 올해 수능에서 만나게 될 가장 어려운 소설 지문은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여기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있는데 전부 다 서술하면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서술자가 그래서 작품 밖에서 그는 몹시도 탄 듯한 목마름에 굶주려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막 얘기해줘. 그러다가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졸라 중요해. 특정한 순간이 있어요. 특정 순간 혹은 특정 장면이 있습니다. 이 특정 장면에서 뭘 하냐면은 여기 있는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안경과 마이크를 누구한테 토스해 주냐면요. 여기에 있는 병희한테 토스를 해줍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소설 바깥에 있어 내가.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면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경과 마이크를 두고 얘한테 씌워. 자, 이제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전쟁 중이에요. 포탄이 막 쏟아져. 내가 이거 그 영상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작권 이슈로 인해서 못 갖고 왔고 집에 가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니? Have you ever watched it? No? Shit.
집에 가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검색을 딱 하면은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오마 해변 상륙 장면이 나와요. 한 10 몇 분 정도 되거든. 그 오마 해변 알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했던 거. 거기서 이제 그 첫 장면이 그건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막 총탄이 막 쏟아져요. 전쟁 중이야. 그러면서 막 독일군이 MG42 들고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이제 긴장되니까 막 헛구역질 막 헛구역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장면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카메라로 찍고 있단 말이지, 촬영 감독들이. 그러면서 이제 상륙 딱 시작과 동시에 해치가 탁 열려. 그 순간에 다다다다다닥 총알이 막 박혀요. 그래서 병사들이 막 죽어, 막 다 죽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M자 탈모의 중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지휘관이겠지. 그 지휘관이 이제 작전을 통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딱 내려요. 총알 막 쏟아져 막 이래. 그러면서 이명이 들려. 이명이 들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사의 시선으로 움직입니다. 중사의 시선에서 탁 왼쪽을 보니까 그 병사가 이제 팔이 한쪽이 날아간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알잖아. 칼만 이렇게 살짝만 베어도 끼익 하잖아요. 근데 팔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게 자기 팔을 막 찾아 이렇게 들고서 막 걸어가요 막. 무슨 느낌이 좋아?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맛이 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옆에 있는 또 배에서 불이 이렇게 막 나. 그래서 병사가 이제 불에 타고서 깍 하면서 막 물에 막 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계속 삐 소리야. 막 총 맞고 막 죽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른 병사가 이제 그 지휘관이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이죠. 갑자기 막 이래. 이게 갑자기 지금 얘 혼자서 지금 무슨 입만 벌리고 하는 게 아니지. 뭐라고 이해하실래요? 초긴장 상태에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명이 쫙 깨지면서 총탄 다다다다다다 소리 들리고 앞에 있는 병사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희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거든? 그럼 이 말은 뭐야? 마치 작품 외부에 있는 촬영 감독이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요. 딱 찍어주고 있어. 그러다가 특정 순간에 상륙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 이 병사, 이 중사의 시선이 궁금해. 이 중사는 어떤 내면인지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쥐어줘. 여기 있는 병사한테, 이 중사한테. 자, 중사님 찍어주시죠. 딱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카메라를 따라서 자신의 시선에 따라서 포착되겠지. 슉, 슉, 슉. 가능?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들려? 하는 숨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선명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점화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표현 꼭 알고 있어야 돼. 초점화를 시킵니다. focus on. 초점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병이가 특정 장면, 특정 순간에 초점화가 되었기 때문에 초점화된 자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설에서는 인식 주체인 자아를 뭐라고 불러? 서술자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초점화된 서술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초점화된 자, 초점화된 서술자. 되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병의의 내면을 통해서 서술자가 이 병의의 내면의 시선에 따라서 또다시 뭐 하겠어? 전개해 나가겠지. 그러면은 어떤 장면 끝났어. 그럼 다시 뭐해?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작품 외부의 서술자한테 카메라와 마이크를 다시 넘겨준다고. 그래서 이런 순간에 초점화된 자아가 존재하는 순간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포착되는 시선.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선에 따라 포착되는 장면을 서술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니? 시선에 따라 포착되는 장면을 서술해.
마치 카메라를 쥐어준 것처럼.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제한적 시점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제한적 시점. 요 편 꼭 알고 있어야지. 이게 24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박태원의 골모관, 서술자가 겹쳐진다 이런 얘기. 작중인물인 사람과 그 다음에 서술자의 시선이 겹쳐진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능하시겠죠? 올해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요거 물어볼 겁니다. 요것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네 교과서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럼 잘 봐. 그럼 이 특정 장면, 특정 순간마다 어떤 등장인물한테 카메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한테는 줄 필요 없죠. 누구한테도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영우한테도 줄 수 있겠지. 맞니? 그 말은 뭐야? 소설 내에서 전개됨에 따라 만약에 어떤 특정 인물의 시선이 필요하면은 각각 다른 등장인물한테 뭘 줄 수 있다? 카메라를 쥐어줄 수 있다. 즉, 초점화된 자아가 여러 명일 수 있다. 가능하시겠죠? 맞니? 여기 뭐 또 다른 인물 있어. 뭐 광호라고 해볼게. 광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광호한테도 뭐 할 수 있어? 카메라를 넘겨줄 수 있겠지. 그럼 얘한테도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넘겨주고 얘의 시선대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영우한테도 쥐어주니까 영우도 뭐 할 수 있어? 자신의 시선에 따라 포착되는 것들을 서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초점화된 자아는 소설 내에서 여럿일 수 있다. 가능하겠지. 그 말은 뭐예요? 서술자 한 명이 다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각각의 개인적인 시선, 개성적인 어떤 시선에 따라 사건을 전개해 나가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 여러 시점에서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 관점에서 보게 되겠지. 맞니? 그럼 여러 시점에서 사건을 전개한다는 얘기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가능하세요?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해. 인정? 여러 시선에서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물론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게임에서도 이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뭐? GTA 5. GTA 5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미션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등장인물이 여럿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레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도 있고 하잖아. 근데 똑같은 어떤 미션을 하는데 어떨 때는 트레버로 왔다가 어떨 때는 프랭클린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 조금씩 다르거든. 프랭클린은 약간 그 코너링 같은 거 할 때 잠깐 일시적으로 시간을 좀 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너링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긴박한 순간에 이럴 때 프랭클린으로 시선을 바꿔. 그래서 걔의 능력, 성격, 캐릭터대로 미션을 진행해 나가는 거야. 또 어떨 때는 트레버의 시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요새는 그 게임이나 이런 것도 알지만은 전지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게임은 그닥 인기가 없어요. 요새는 뭐가 대세야? 오픈필드. 그 다음에 1인칭으로 자기가 미션을 깨나가고 자기가 한 거에 따라서 게임의 엔딩이 달라지는 그런 확장형 게임이 되게 대세지. 그래서 맞나? 디트로이트 컴백? 맞나?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그런 거에 막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개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너네 혹시 서든 어택 아시죠? 서든 정도, 남자애들 서든 정도는 알 거 아니야. 몰라? 알죠? 여자들도 막 하지 않았니? 근데 나 어렸을 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진들 막 클렌전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자애들. 아무튼. 그 서든 어택도 나름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관이 있어요. 레드팀, 블루팀 해가지고 그 나름 세계관이 있어. 근데 아무도 세계관 신경 안 쓰죠. 뭐만 해요. 그냥 총질만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서든 어택이 망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캐시템 때문에 망했잖아. 게임의 성능, 게임 내에서의 총의 성능을 높이고, 그래서 막 칼전 같은 것도 기본 칼 있고 구루 칼 있고 하는데 요새는 막 손톱이 있더만. 제 친구가 이제 서든 좋아해가지고 칼전을 주로 하는데 손톱이 있어. 이렇게 이따시만한 손톱이 있어. 이걸로 막 긁어.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이거 존나 개사기야 이거. 왜? 하니까 사거리가 너무 길어 이러는 거야. 와, 그러니까 도끼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된대. 그래가지고 망할만 했네 이랬지. 근데 그 서든 어택에 지친 사람들이 어디로 대규모 이주를 했었어?
2017년 오버워치로 대규모 이주를 했었죠. 저 오버워치 진짜 좋아했거든요. 시즌 한 4까지 하다가 핵쟁이들이 너무 많아서 접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오버워치에 열광한 거야? 게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건 손을 안 대. 대신 뭐에다 손을 대요? 세계관. 그리고 거기에 등장인물한테 뭘 부여해? 캐릭터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요새 이제 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롤이 이제 처음에 떴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은 세계관 때문에 떴거든. 그래서 한창 이제 그 라이엇이 좀 정상이었던 시절에는 모데카이저 같은 뭐 이제 그때 당시 모데카이저가 리워크 되고 그 다음에 뭐 챔프 리워크 되고 하면은 로비 화면을 아예 그걸로 꾸며주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 같은 것도 세계관을 반영해가지고 아주 기깔차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챔프 스킨이나 이런 것도 다 그게 반영되어 있고. 근데 지금은 마탱이가 갔죠? 그 새끼들 이제 뭐만 해. 스킨만 졸라 팔아 넘기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롤 세계관 파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와, 이 세계관이 그 개쩐다 하면서 막 처음에 세나 나왔을 때 루시안에 안 해. 와! 이러고 막 쓰레쉬 막 씨발 막 이랬거든. 그래서 그 롤이 지금 살짝 좀 맛이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이 아직 뚜렷하게 살아있죠. 그래서 루시안이랑 세나가 같은 팀이었을 때 상호작용 대사 다르고 루시안이랑 쓰레쉬가 만났을 때 상호작용 대사 다르고 세나랑 쓰레쉬 만났을 때 상호작용 대사가 달라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무엇을 자극하는 거야.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그 게임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집에 가서 그런 것들 한번 잘 해봐. 재밌어요, 은근히. 아무튼 요거 잘 알고 계세요. 가보자.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인 나는 주로 3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대요. 그 몇 페이지냐?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3가지의 서술 방식을 활용해요. 첫째는 봐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견적 나오죠? 무슨 얘기니 이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해. 전지적 시점입니다. 이런 얘기겠지?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돼요.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면 세계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니? spectator. 관찰만 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하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돼요. 셋째는 서술자가 여기 나와있지. 유년의 나로 시선을 뭐한다? 제한한다 이런 말 나와있죠. 즉 작품 바깥에 있던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해. 그래서 어떻게 보여? 유년의 나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뭐한다? 묘사한다. 이해돼? 그러면 얘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봐봐.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을 해야 돼요. 내면 세계 이해해야겠지? 셋째 방식의 유년의 나가 함께 서술되면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한다고. 그럼 견적이 나오죠. 지금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게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3인칭 관찰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뭘 물어봐요? 이것들이 갖는 의미를 물어보고 효과를 물어본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너네 월드컵에서 레프리캠 나오잖아. 그게 왜 갑자기 나왔게? 그게 왜 도입됐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모든 건 다 돈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어떤 거야? 이 경기장 바깥에서 카메라로 보이는 것만 보이죠? 맞니?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선수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안 보여. 뭘로만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히는 영상만 보여. 스펙테이터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특정 어떤 파울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순간에 심판이 딱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울이야. 삑 불고 달려갔어. PK 딱 찍었어. 탁 찍었어. 근데 뭔가 좀 뭔가 미심쩍어. 그럼 무조건 뭘로 바뀌어요? 일시적으로 레프리캠으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뭐해? 뛰어가면서 딱 봐. 걸려 넘어졌다. 삑 하면서 찍어준다고.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는 경기장 바깥에서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심판의 시선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최근에 내가 이제 본 게 그 프랑스 리그죠? 그 리그앙에서 영상 하나를 풀었어. 어떤 영상을 풀어줬냐면은 심판한테 이제 캠 달아놓고 심판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이제 있잖아. 막 경고받을 때 선수들 막 어때 막
막 하잖아. 근데 우린 볼 때 뭘 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심판 레프리캠에 이제 녹음기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뭐라 하는 게 이제 녹음이 되는 거야. 뭐 프랑스어로 막 뭐야 영어 쓰는 선수들은 no, no, referee, no 뭐 이러고 있고. 그럼 봐봐. 이렇게 여기 있는 초점화된 그러니까 제한적 시점으로 심판한테 딱 주면은 우리는 일시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 마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그게 바꿔가면 뭐예요? 몰입감을 뭐 한다는 얘기야? 높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이해돼? 알고 계세요? 한번 봐볼까?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합니다. 어린아이 서술자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잼민이니까 당연히 좀 못 믿었지 않겠어? 근데 합리적 정보, 이성에 합치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합니다. 명탐정 코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 서술자잖아. 어쨌거나. 근데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믿게 되지. 근데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해서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에 합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괴리되는 순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해요. 이게 이제 영화에서 좀 많이 나오지. 너네 혹시 그 푸른 파자마를 입은 소년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안 보여주셨니? 푸른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게 있어.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근데 그 홀로코스트 당시에 가스실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집어넣어놨잖아.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가. 근데 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천진난만해. 그래서 이제 그 홀로코스트 할 때 그 나치들이 야, 그 사우나 씻어라 하면서 사우나실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우나실이랑 가스실이거든.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 잘 몰라. 그러니까 와 씻는다 하면서 가요. 근데 딱 가보니까 뭐지? 이게 뭐야? 씻는 데가 왜 없어? 뭐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린 알고 있지. 뭘 알고 있어? 그곳이 어떤 곳이다? 가스실이다라는 걸 우린 알고 있잖아. 근데 어린아이 시선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가스실이라는 거 어떻게 보여? 사우나실.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보인다고.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상해 안 돼. No 안 돼. 그 가스실에 들어가지 마 미친놈아 막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영화 보면서. 그럼 어떻게 돼?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어떻게 돼?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생겨? 긴장감이 생겨. 이해돼? 서술적 상황. 사우나실이다. 우와 좋겠다. 작품이 전하는 의미. 홀로코스트. 괴리가 발생하지? 긴장감 높아지죠? 그래서 뭐 하게 돼? 주목, 강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가는. 3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합니다.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서술자가 특정 장면, 특정 순간에 특정 인물한테 초점화를 시킨다. 그래서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대요.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서술되며 뭐라고 했어? 장면에 따라 선택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러면은 병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영우였다가 또 어떨 때는 광우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제한적 시점, 그걸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이해돼?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이걸 뭐라고 했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자, 이제 제한적 시점을 실제 예시를 한번 봐보자. 2008학년도 6평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한적 시점은요. 거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봐보자. 이 사내는 어인가닥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로 발음하였습니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도 많이 쓰시오? 뭐 별로 쓰는 거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 존댓말을 사용한 것으로 그와 사이에 심리적 거리, 간격을 둬요. 그럼 이거 지금 무슨 거예요? 3인칭이라는 거 견적 나오죠? 사건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구보와 그 다음에 사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봐봐.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이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지. 뭐예요, 이거? 뭐뭐 하는지도 모른다. 이거 추측성 진술 아니니? 이상하지 않아? 사건 바깥에 있는 서술자면은 전지적 시점일 거고 다른 사람의 내면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뭐뭐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추측해버리고 있지. 뒤에 여기 봐봐.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10전짜리인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뭐예요? 사내의 내면을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지금 서술자가 여기에 있는 구보의 시선에서 누굴 본 거예요? 사내를 봤다 이런 얘기야. 가능?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나왔다고. 봐봐. 보이세요? 여기 있는 가가 앞에 우리 얘기했던 요거 얘기하시는 거거든. A섹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알고? 그래서 봐봐. 박태원 작가 있죠? 여기 뭐 있어? 전지적 서술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구보 있지. 그럼 이건 뭐예요? 서술자 전지적 시점인 서술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누구한테? 구보한테 넘겨줌으로써 뭐 한다? 제한적 시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구보의 시선으로 사내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본다 이런 얘기라고. 얘는요 어때요? 전지적 나와 있고 뭐해? 사내, 구보, 최군 이런 식으로 다 보여줘. 그래서 당시에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여기 밑줄 친 A를 전지적 시점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이해돼? 그러면은 뭐뭐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확정적 진술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얘도 한번 봐볼까? 2008학년도 수능이야. 흐르는 북. 일찍 점심을 먹고 여느 아래의 걸음걸이. 여느란 얘기는 일반적인 보통의. 집을 나선 민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설레임으로 흔들렸습니다. 설렘인데 설레임. 시적 고용.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 내외란 얘기는 마누라와 남편. 아들 내외. 부부.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대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쟁이가 하나 낀다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붓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한 엷은 적막감 떴네요. 뭐예요? 조용하고 또 뭐하다? 외롭다. 외로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뿜어내는 학교 마당에서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치도 않은 것들로 치부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니?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 실제로 오니까 어떠한 얘기예요? 걱정이 뭐한다?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담감을 내려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생각이 녹아내렸고 여기 보세요. 그 구경꾼들의 눈들이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무슨 얘기야 이거? 전지적 시점이었지. 왜? 앞에서 뭐라 나왔어요 처음에? 뭐라 나왔어? 민노인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 나와? 자기 이렇게 나오지. 이거 뭐예요? 작품 바깥에 있던 서술자가 누구한테 포커스 on, 민노인한테 포커스 on 하면서 민노인의 시선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뭐한다? 부각하고 강조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당시 이렇게 나왔다고 선지가. 뭐라 나와 있어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뭐한다? 공감하도록 한다. 왜 공감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내면을 뭐하니까? 드러내니까. 이해되시겠죠? 잘 잡아야 돼 친구들. 전설의 그 지문이죠 이거. 23위도 수능. 잘 봐.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고 있을 때 불단집에서, 불단집이라는 얘기는 전등을 달았다는 집, 잘 사는 집이에요.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애들 이거 보고서 이제 갑순이 이제 뒤에 나오고 갑득이 나오고 막 혼란스러워졌다고. 근데 봐봐. 머리 써봐야 돼. 갑순이 할머니가 튀어나왔어요.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 누구? 갑순이 할머니랑 그 다음에 뭐 정의 이런 애들이겠지. 모녀겠죠? 그를 상대하면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하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거 봐봐. 갑득이 할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둘이 나오면 뒤졌다. 할 말 있어. 해봐.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뜻밖에도 무슨 얘기야? 예상과 뭐 달리 이런 얘기지.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 뭐하니? 이게 모양도 빠지고 짜치고. 응, 아유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원래 예상했던 건 뭐예요? 자기한테 뭔가 맞다이 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지. 그럼 괴리감 생기죠? 그래서 봐봐.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당장에 귀에 솔깃해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덤벼 나오기만 해 했는데 여기 있는 할머니가 뭐 한 거야? 아유 네가 잘못한 거야 병신아. 아유 야 짜치게 그러지 말고 모양 빠지니까 네가 잘못했어. 아유 됐어 신경 쓰지 마. 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뭐 하고 있어? 듣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어머니가. 그치. 지가 먼저 말을 꺼낸 거지. 나야 뭐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든 지가 문제였던 거지 뭐 내가 문제인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데리고 돌아왔대. 여기 뭐라 했어? 얼토당토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말이 앞에서 했던 게 아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고 나야 대꾸밖에 안 한 건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고. 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 배지 못한 행랑 같다고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이야? 봐봐. 봐. 존나 중요해. 이거 박대원 골마 이거 알잖아. 이거 뭐예요? 갑자기 할머니가 아유 됐어 짜치게 그러지 말어. 갑자기 갑자기 엄마? 어미가 그치. 저 새끼들이 먼저 잘못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건가? 지들이 먼저 시비 걸어놓고는.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씨발았고 그 새끼들이 그래서 그랬구만. 그럼 이 말 여기 있는 요 따옴표는 실제로 말한 거니? 실제로 말한 거예요 이거? 이거 실제로 말한 거야? 이거 뭐예요? 갑득이 어머니의 내면에서 갑득이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뭐 한 거야? 오해를 한 거지. 이해돼? 아유 그 배신 뭐야? 아유 됐어 네가 짜치게 그러지 말어. 이렇게 한 거를 나중 와서 생각해보니 그 할매 그 새끼 저거 아이고 그 배지도 못한 행랑껏 천껏 하고 뭐하러 싸우고 자빠져서 병신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그냥 피하는 거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겠구나. 어쩐지 나한테 싸우지도 않고 짜치게 왜 그러고 자빠졌냐라고 얘기한 게 요런 생각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거 지금 누구의 내면이야? 누구의 내면이야? 갑득이 어머니 내면이지. 원래 바깥에 뭐가 있었어? 작품 밖에 서술사 있었지. 여기다가 뭐 한 거예요? focus on. 초점화 시켰다. 지금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거 집에 가셔서 복습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얘 봐봐.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합니다. 나와있죠? 서술자의 시선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뭐 하기도 해? 초점화시키기도 해. 근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서 나타난대요.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에 대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문제없지. 근데 잘 봐. 이거를 행랑껏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게 작품에서 서술 방식이 뭐 돼 있다? 겹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했대요. 무슨 얘기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배지 못한 행랑껏. 이거는 누구 내면? 누구의 내면 속에 있는 거? 여기는 뭐 초점화된 인물의 내면 속에 있는 거지. 맞아?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이건 누구의 말? 서술자의 말이지. 근데 이 서술자 작품 밖의 서술자인지 이 사람의 말인 건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 거리를 두고 있다. 잘 봐. 이거 맞거든요? 얘도 맞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뭐 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다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은 거의 분명해. 맞아. 얘가 그 할매가 나보고 천것이니까 어울리지 마 라고 생각했다. 문제 없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뭐가 아니에요? 상황을 잘못 인지했다는 말 나와 있지.
이 상황 어떤 상황이니?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 어떤 상황이었어? 상황 어떤 상황이었어? 할매가 뭐 하는 거? 아유, 그 천껏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했던 거지. 근데 그거는 제대로 들은 게 맞죠? 제대로 들은 거 맞지? 근데 뭐 했을 뿐이야? 그 사람의 내면, 정확히는 갑뜨기 할머니, 갑순인지 갑뜨기인지 몰라요. 그 할머니의 내면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잘못 인지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게 아니라고. 이해돼? 중요해. 우리 이거 마지막 때 할 거예요. 마지막 커리 때. 얘 봐봐. 장연수는 기억나? 연수? 부정적 인물인 누구한테?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였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뭐한다? 등장인물인 허명두한테 focus on, 제한적 시점 채택한다. 그래서 그의 내면을 서술하고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요. 서술의 이면 얘기는 다른 면이 아니고요. 속에 있는 그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해되시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초점화된 인물의 내면을 드러냄으로써 서술자의 비판도 드러내고 이런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도 드러내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지. 가능? 자,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끝내자. 일로 와볼게. 보세요. 조금만 힘을 내봐, 친구들. 뭐 일찍 끝내줄게. 일찍 끝내준다니까 왜 그래? 일찍 끝난다고 하니까 풀어진 거야? 심으로 명치 찍어버린다.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서술자가 있잖아. 근데 여기로 올게. 여기 있는 요 서술자가요. 여기 있는 병이와 영우를 전부 다 이제 외양도 관찰하고 내면도 서술해요. 근데 여기 있는 서술자도 인식이 주체인 자아니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내면 세계에 있다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서술자가요.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서술자가 일시적으로 중요해. 일시적으로 소설 내의 사건에 요 표현 잘 기억해. 개입을 합니다. 이해되니?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소설 내의 사건에 개입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서술자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서술자의 내면을 서술해요. 어떻게 서술하는데? 너네 고전소설 보다 보면 한 번쯤 본 적 있을걸? 이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아, 저 모습을 보아하니 그 누구도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 정말 슬프도다. 이런 거 나온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뭐예요? 서술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서술자의 내면을 서술하고요. 동시에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부르지. 무슨 얘기야?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임의대로 에디트를 한다는 얘기지. 커트를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막 드러내. 그래서 소설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흐름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편집자적 논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고전 소설에서 주로 나와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전 소설에서. 혹은 근대 소설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당시에는 왜 이런 걸 쓴 거야? 당시에는요. 이런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판소리를 소설로 만들기도 했고요. 혹은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시장에서 전기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썰을 풀어주는 애들이야. 근데 이런 전기수 같은 애들이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썰을 풉니다. 자, 오늘은 춘향전 한번 마저 썰 풀어볼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스트리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 읽어주는 남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시청자들이겠지? 그럼 그 시청자들이 막 몰입하면서 볼 거 아니야. 댓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개쩔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니?
좀 천박하게 얘기할게. 아이고, 이거 졸라 개쩔지 않나요? 야, 이거 존나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나중 가서 기록이 되고, 말이 안 나오냐. 적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전기수들의 어떤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소설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편지전 논평도 당연히 시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특이하거든. 이해돼? 가보자. 이거 봐봐.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분 소설로 유흥이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 흥을 즐기는, 향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노래를 지은 작가, 잡스러운 노래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작가로 제작합니다. 서민들이 부른다 이런 얘기야. 세책업자는 여기 나와있죠.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요. 이게 뭐예요? 편집이지. 이게 뭐예요? 편집이죠. 그럼 당연히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 편집자적 논평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가능하시겠죠? 19학년 수능이 이렇게 나왔어. 임장군전을 읽을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깁니다.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식자층, 무슨 얘기야? 식자층, 글을 아는 층. 바꿔 얘기하면 4대부들이겠죠?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 대놓고 주관적 논평 제시하고 있죠.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해석하네 라고 경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한편 평민층은 슬프다. 임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라 숙면론적 반응.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내버리니 어찌 가엾지 아니하리요. 만민으로 깨달아 본받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전부 다 뭐예요? 댓글 달아놓은 거야. 전부 다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이래니? 나와있죠? 당시 이제 그 표구된 휴지, 우리 다음 커리큘럼에서 할 거야.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답선지로 나오긴 했었는데, 편집자적 논평의 얘기 나와 있었고요. A와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비극성을 드러낸다. 주관적 얘기했을 거고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 이런 말 나와 있지. 주관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요. 가능? 얘 봐봐. 이제 서술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바꾸어 변화에 묘미를 준다. 무슨 얘기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어디로 들어온다? 작중 인물의 시선으로 들어와서 카메라와 그 다음에 마이크와 안경 같은 걸 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변화에 묘미를 줘.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겠지.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등장인물의 시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겠지.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해요. 스펙테이터 입장이에요.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 말이지. 가능? 자,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모래톱 이야기. 그리고 자전거 도둑,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고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은 1시간 반은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지? 일단 여러분들 어디니? 23번에다 별표 좀 박아놔. 물론 올해 수능에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되게 낮은데요. 시선, 그러니까 카메라로 뭔가를 포착한다, 이런 것들이 꽤나 좀 빈번하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23번에다가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24번에다 별표 5개 박아놔. 20개 박아놔. 이거 우리 윤동주 병원 세트 할 때 했던 얘기 또 할 거예요. 풀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갈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둑은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28번이 아까 전에 우리 했던 내용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28번 174페이지 28번
제한적 시점 관련된 얘기 나오죠? 이게 당시 오답률이 한 60% 정도 됐었거든. 애들이 시점을 잘 몰라. 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좀 사달이 발생을 했는데, 시점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 이제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깊게 들어갈 거라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